미국 국채 발행이 1조 달러 한다는데 추가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매입할 처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매입 가능할 것이며 매입이 안 되면 국채 금리를 더 상승시켜야 할 텐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국채 발행이 1조 달러 된다. 요게 채권 시장 자극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요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요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일찍 마무리될 수 있다. 이유는요. 우리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야기할 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뭐예요? 그린스펀이 사람 이름이죠. 예를 들어 지금이라면 파월의 수수께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처럼 당시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다. 2004년부터 금리를 올리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미국 채권 매입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린스펀이 그때 한 게 뭐예요? 그러면 시중금리 올라갈 때까지 기준금리 올리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채 발행 1조 달러 하는데 매입할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우리 기준금리 왜 올려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기준금리를 토대로 시중 유동성을 조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도 뭐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썼어요. 왜 관치금융이냐? 하는 총재도 아니고 금융위원장도 아니고 하는 총재는 금리를 토대로 물가를 관리하는 거고 금융위원장은 여기서 터져나오는 여파를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감독해야 되는 금감원장이 은행 압박을 해서 시중 금리를 낮췄다.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요. 시중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 하늘에서 물가가 심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금감원장이 나서서 은행을 압박해서 시중금리를 낮춰버렸다. 그러니까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요. 저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미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진짜로 연착륙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돼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요 2022년에 그렇게 급격히 떨어졌다고 해서 완화책 풀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2023년에는 2022년보다 하락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했던 게 뭐예요? 코로나 이전 거품은 빨리 빠지고 코로나 이후 거품은 천천히 빠진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2017년에 5억짜리 아파트가 18년에는 6억이 됐고 19년에는 한 6억 5천이 됐다가 20년에 8억 되고 21년에 10억이 됐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한 500명이 샀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데는 한 300명이 샀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한 10명이 샀고 이렇게 되는 데는 한 5명밖에 못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5명밖에 안 되니까 요 거품은 빨리 빠지는 거고 요때는 수요가 많아서 한 800명 되니까 천천히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가격 상승폭에 따라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폭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 관치금융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채권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억지로 눌러서 문제가 터지고 있고 그 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월 중순부터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눌러도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던 이야기 있죠. 시장이 이기는 정부가 없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시장금리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채권 발행을 토대로 채권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시장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매입을 못 해주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매입을 못 해준다 라고 하면은 기준금리 안 올려도 시장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지 않으니까 이제 끝났다 좋았어가 아니라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사를 한번 볼게요. 뭐 금리 역전 당해도 순매입이 굉장히 많았죠. 5월에 역대 최대 채권 매입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럼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했죠. 채권금리가 따라 올라가면서 시장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막 매입했으니까 채권금리가 떨어져서 시장금리가 떨어진 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였고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금리 올리면.
그런데 문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뭐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은행에서도 매입을 하는 거고, 은행에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서 손실이 나서 무너진 데가 실리콘밸리 은행인 거고, 그랬을 때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데 한국은 금리 동결을 안 해? 그러면은 미국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텐데 한국은 좀 종속적인 나라죠. 미국은 좀 주체적인 나라라면. 그렇지만 한국 상황만 봤을 때는 한국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진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은 해야 되는데 금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주식 뭐 코인 이런 거는 위험자산이고,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다 위험자산이고, 그러니까 해외 채권으로 돌렸는데 한국 정도는 경제가 그렇게 나쁜, 뭐 지금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막 베네수엘라나 막 이런 것처럼 신흥국처럼 막 무너질 나라는 아니고, 그런데 금리 동결을 먼저 해버렸네. 그러니까 한국 채권을 사자. 그래서 외국인 채권 매입 수요들이 몰려왔고, 채권 매입 수요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나라 돈을 들고 왔겠죠. 한국 돈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금리 차가 벌어졌다. 한미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왜 환율이 튀지 않았느냐, 최근 제외하고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가 이야기했듯이 외국인 채권 매입 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를 들어 채권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뺐다가 뭐 주식을 넣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 달러 통장을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 그 이자를 내주기 때문에 급하게 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위기시 달러를 풀었던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한미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나왔는데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인 채권 매입 수요, 요 부분이 핵심이 됐는데 빠진다는 거죠. 어디로? 미국 채권. 왜? 미국에서 금리 동결, 한국에서 금리 동결했어요. 그러면 둘 다 채권 가격이 이제 급격히 떨어질 상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미국이 일단은 채권 금리가 높다.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는 단순히 수익이 높다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이 올라갈 여력이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채권 가격 올려놨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됐고,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미국이 채권이 훨씬 더 안전하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이자 5.5% 주고요, 새마을금고에서 금리 3.5% 줘요. 그러면은 새마을금고에 넣겠어요? 국민은행에 넣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미국은 국민은행처럼 안전하고 한국은 새마을금고처럼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요, 본격적인 시작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 유출이 심각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시로 미국에서 94년부터 95년까지 금리 올렸을 때 우리나라 97년에 IMF 터졌고,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올리고 나서 나중에 금리 천천히 내리고 막 했을 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져서 우리나라도 집값 폭락이 시작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안 올리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가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해서 집값 올라간다? 개소리예요. 경제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우리나라 그때 금리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집값 하락할 때 내렸어요.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하는 거지. 금리가 핵심 요인 중에 하나긴 한데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는다.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가 내리는 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원 버는데 100만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가 80만원을 원리금으로 내면 집값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버는 돈이 120만원을 줄어버렸어. 200만원 벌던 거에서. 이걸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한미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졌고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리는데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 무너진다, 이게 아니라 한미 금리차가 이렇게 벌어졌고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동결을 했을 때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자금이 쭉 빨려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 영국에서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즉 미국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 매입 수요가 없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더 시장에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더 빨리 멈출 수는 있죠. 근데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나서는 그 이후에 항상 터졌는데, 문제는 터졌을 때요, 우리나라부터 터졌냐? IMF 때도 우리나라부터 터진 거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부터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IMF 때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거쳐가지고 동남아 거쳐서 동아시아 터질 때 우리나라까지 온 거고요.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가 유럽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오니까 우리나라도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어디서 터지고 있다? 바로 옆에 중국. 그럼 중국 다음에 터질 때가 어디냐?
중국 다음에 생뚱맞게 유럽 가서 터지거나 생뚱맞게 남미 가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시아 어딘가에서 터질 건데 중국이랑 밀접한 나라일수록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위기가 계속 위험하고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하다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요. 중국이 터지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까지 보시면은 미국에서 채권 국채 발행을 일조를 하죠. 이게 사주는 곳이 없으면 물론 미국도 당장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